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아니다. 고민정 의원도 공천받았다. 친문계, 비명계 의원들 중에서 공천받은 사람도 있다. 지금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에서 제일 큰 문제는 민주당 당대표일 것이고, 특히 그 당대표가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반영시켜서 사천 논란으로 친명계 의원들에 대해 단수 공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영교, 정청래 등등 각 지역에 아주 유리한 지역의 친명계 현역 의원들을 대거 단수 공천을 했고요. 반대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경선행을 지금 다 치르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비명계 의원들 중에 대다수가 하위 20%에 들어서 감점을 받고 경선을 치른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비명계들을 중심으로 재심사 요구가 연일 빗받치고 있고, 반대로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비명계를 겨냥한 공천 물갈이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내분 사태가요,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이제 비대위, 조기선대위로 전환을 하면서 이재명이 그 이수진 의원이 말한 것처럼 2선, 3선으로 뒤로 물러나고 공정한 경쟁을 치러야 되는 건데, 이미 그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공천을 완료했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이 물러난들 오히려 책임만 회피하려 한다. 뭐 이러한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공천받은 명단을 보니까요, 좀 기가 막힌 세 분만 딱 집어봤습니다. 첫 번째, GSGG. 민주당 그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는 이런 글을 남긴 김승원 의원. 뭐 이 GSGG가 뭐 영어의 약자라고 하면서 뭐 거버먼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는 그 GSGG는 뭔가 동물과 관련된 이런 욕설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GSGG라는 표현을 썼다면, 그럼 민주당에서는 저에 대해서 어떠한 기분이 나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상식적인 이런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도 단수 공천. 최원일 함장을 향해, 천안함 최원일 함장을 향해서 부하들을 다 죽여놓고선 낯짝도 뭐 두껍다 라는 말을 했던 그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권칠승 대변인 또한 이번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누구 편이에요? 어디 대변인이에요? 민주당 대변인인지 아니면 김정은 대변인인지. 태용호 의원을 향해서, 탈북 국회의원이죠, 태용호 의원을 향해서 변절자다 라고 비판한 문정복 의원, 이분도 단수 공천 받았어요. 아니, 태용호 의원이 다 변절자입니까? 북한 입장에선 변절자인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선 애국자죠. 그런데 변절자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아무리 뭐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태영호 의원을 변절자라 한다?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무슨 북한의 국회의원, 북한의 대표라고 하면은 적절할 만한 이런 발언을 한 막말 논란의 대가들이 일제히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반대로 지금 비명계 의원들은요, 고스란히 송갑석, 광주 서구갑에 박영순, 이용우, 도종환, 친문계, 비명계 의원들은 경선을 치르는데 하필이면 그 경선 대상자들이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라는 겁니다. 뭐 오늘 뭐 민주당이 이런 패널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다, 고민정 의원도 공천받았다. 친문계, 비명계 의원들 중에서 공천받은 사람도 있다. 친명계 의원들 중에서도 공천 떨어진 사람 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 이런 패널, 평론가의 입장인 것이고, 실제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 비명계 의원들한테는
하나같이 그 입에서 비명이 나올까? 당연히 그 이유는 아마 민주당이 알고 국민이 다 알 것입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거는 그건 아주 북한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최악의 길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재명은 아마 민주당 선거를 패배해도 본인의 역할은 다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 자기가 살려고 종북 세력을 부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게 가보면 자기 살려고 민주당을 희생시키면서 종북 세력을 부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의 당대표잖아요. 그런데 그럼 민주당을 위한 정책, 공약, 선거제도를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뜬금없이 이건 무슨 이석기당, 그 통진당 후신 진보당에만 지금 지역구 내주고 비례대표 내주고 정작 민주당에서는 비명이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현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미님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총선 직전에 발표한 준연동형제로 인해서 야권 비례연합 정당 일명 민주개혁진보연합, 참 이분들은요 그렇게 개혁 좋아하고 진보 좋아합니다. 민주개혁진보연합을 꾸려가지고 진보당에다가 비례의석 3석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울산 북구를 양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역구 무려 15곳을 진보당이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이 의석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거는 비례 3석, 지역구 울산 북구를 양보하겠다. 결국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소 4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간판만 바꿔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국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 비례대표 명단을 한번 볼까요? 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인데요. 손솔, 이대 총학생회장, 진보당 수석대변인, 민중당 공동대표, 전종덕, 민노총 사무총장, 전남도의원, 민노당, 통진당 후보, 정태흥, 고려대 총학생회장, 한총령 3기 의장, 국보법 위반 구속, 장진숙, 홍대 부총학생회장, 한총련 대의원 출신,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러한 4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올라왔고 이 중에서 진보당에 3석을 보장시켜줬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재명의 그림은 결국 그 이재명의 이름을 위시로 한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원외 인사들이 친문, 비명계를 끌어내리고 들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저런 통진당의 후신, 통진당, 이석기당의 세력들이 대거 지금 들어와서 국회로 입성시키는 그 역할을 이재명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출신의 이원욱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경기 동부연합이 이재명을 숙주로 삼아서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숙주, 이재명이 숙주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결국에 숙주, 몸을 내어주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숙주는 죽는 대신 그 기생하는 세력들이 이제 그 숙주의 몸을 갉아먹으면서 본인의 이런 정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세력들이 바로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거고 그 경기 동부연합이 통진당을 뿌리로 둔 이념 세력이고 그 이석기당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 해체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지금 부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해리포터의 그 볼드모트가 생각이 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짜잔 하면서 나 부활했어 등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이원욱 의원도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경각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은 아마 본인은 죽어도 본인이 맡은 역할은 충분히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재명이 성남시장 될 때부터 해서 그 김미희 인수위원장을 맡기며 통진당을 받아들이고, 저는 애초부터 이재명이 통진당 세력이다, 경기 동부연합 세력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결을 달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성남시장 될 때 경기 동부연합을 끌어안으면서 성남시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정치적인 이익이 맞아 떨어졌고, 이들을 받아들여줌으로써 이제 성남시장, 재선, 경기도지사, 그리고 민주당이 대권 후보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익이 같으니까 세력이 같아지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러한 끔찍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말이 맞다면, 이원욱 의원 말대로 이재명이 숙주라면,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이 대응이 뭐냐,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숙주라는 게 맞으면 일단 숙주는 죽어야죠. 몸을 내어준, 기생충에게 몸을 내어준 숙주는 일단 첫 번째로 죽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그 기생 세력에게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며, 특히 이러한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 확실하게 국민들이 뜻을 모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민주당에 들어오는 것,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해가 되는 게 50이라면 이 통진당의 후신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아주 북한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최악의 길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꼭 이 점을 지적하고 싶었고,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도 이러한 종북 세력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비판의 칼을 지금 적어 놓았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아니 그래도 현직 경기도지사고 그리고 변호사 출신인데 설마 나한테 거짓말을 시킬까? 또 한 번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또 한 번의 이재명 저격수의 탄생을 우리는 지금 면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 죄가 있다라고 인정한 만큼 결국 이재명의 유죄는 일단 확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그 위증을 교사한 대상, 공범 김진성 씨가 이렇게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재명의 위증 요구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꼈다, 부담감을 느꼈고,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렇게 전화로 부탁을 하니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열린 서울중앙지법 위증교사 재판에서 김진성 씨는요, 피고인 신문을 받으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부담감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이 거짓말을 시켰다. 그로 인해 이재명은요, 그 해당되는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사법농단인가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로서의 사법농단이죠. 재판부를 농락한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무죄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 재판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죄가 처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 당시에 검사 사칭 관련한 이런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결국에 기소가 되었었죠. 김진성 씨가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 이재명 지금 같이 이 재판장에 있는 것도 무서워요. 이재명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신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분리시킨 채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김혜경이 법카 의혹의 김혜경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잖아요. 신변보호라는 거는 약자가 하는 것이지 강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김진성 씨가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공범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혐의를 좀 따져보니까 이재명이 권력을 이용해서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증언을 했다라고 밝힌 만큼 오히려 신변보호는 이 김진성 씨가 필요한 겁니다. 당시에 경기도지사였고 이재명의 인기는요 그 당시에 어마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우파 진영에서도 이재명 잘한다는 얘기가 좀 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댓글 조작으로 있었다는 거였죠. 이재명이 직접 수차례 전화해가지고 위증을 요구했고 계속해서 중압적으로 반복적으로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재명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 그리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 요구를 묵살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진실대로 말해가지고 이재명이 만약에 유죄가 날 뻔했는데 결국에는 무죄가 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면 김진성 씨는요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에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당시 여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허위 증언한 것이 맞습니다. 요구를 받고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이재명이 이렇게 하라고 답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김진성 씨는요. 아니 그래도 현직 경기도지사고 그리고 변호사 출신인데 설마 나한테 거짓말을 시킬까 해가지고선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였느냐. 당시에 그 김병량 전 시장 이제 돌아가셨어요. 또 이분도. 그러니까 참 저는 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재명과 관련해서 얘기만 좀 해보면은 다 돌아가시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김병량 시장과 KBS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쁜 사람으로 몰기로 했다고 그 반대 진영에서 이걸 공모를 했다. 모의를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이제 위증을 해서 맞습니다. 저희 시장님이랑 그리고 KBS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고 했어요. 라고 진술을 하면 아 이재명은 억울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진술로 결국에 아주 결정적인 진술이었고 그게 이제 무죄로 이어진 겁니다. 이재명이요 김진성 씨를 향해서 애증이 있는 매우 위험한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절을 못했어요. 왜냐? 직접 전화를 한 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접 얘기한 게 안 걸리니까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화한 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리고 애도 있다. 사랑도 하는데 징도 있다. 징후도 있고 그리고 매우 위험한 관계다. 이러니까 김진성 씨가 매우 서운하다. 많이 서운하다. 결국 이번에도 또 한 번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건데 심지어 7박 9일로 해외 출장까지 갔던 사람은 직접 이런 연락한 이런 이제 내역이 안 나오니까 모른다. 안면인식 장애를 들여서 모른다라고 했었고 그게 이제 같이 여행 간 게 걸리니까 아 맞다. 그때 같이 간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제가 이름이랑 얼굴이랑 이걸 매칭을 못 시켰는데 제가 그 직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이라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라고 했었죠. 이번에 김진성 씨한테도 애증이 있는데 위험하다. 또 한 번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또 한 번의 이재명 저격수의 탄생을 우리는 지금 면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이재명 저격수로 나온 이런 수많은 이런 분들,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저격수죠. 한때는 이재명과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대장동 버스를 운영하시는 최인식 대표님, 이재명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지금 대장동 버스를 운영하고 계시죠. 유동규 본부장, 20년 동안 이재명이랑 같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알았던 사이고.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비서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저격수, 그리고 이제 김진성 씨까지도 지금 저격수 명단에 올랐어요. 사실 지금 명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후순위에 가장 마지막에 타게 된 건데,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도 이재명 저격수가 됐죠.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 본인의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모든 혐의를 다 상대한테 떠넘겼고, 결국에 그 사람은 정말로 많은 이 실망감, 배신감 속에서 이제는 저격수로 돌변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런 제보가 나왔는데요. 그 이재명이 위증 범행을 하기 전에 김진성 씨가요,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그리고 위증을 마친 뒤에 정진상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 이게 했어요. 위증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전화를 안 받았고 뒤늦게 정진상한테 답장이 옵니다.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았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정진상한테 최선을 다할게요. 이재명한테 유리한 발언을 하기 전에 이재명 측근한테 저 열심히 하고 올게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정진상이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이재명을 살려줘서 고맙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은요, 지금 위험한 관계라고 하면서 나랑 김진성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서 저거는 허위적인 악의 위증이다, 뭐 이런 악의다, 악의에 의해서 지금 거짓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김진성 씨는요, 지금 10년 넘게 이재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재명은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정작 김진성과의 이런 대면은 못했습니다. 왜냐? 김진성 씨가 분리해서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또 김진성 씨를 이렇게 면전에 세워놓고서 막 그 변호사로서 막 따지고 물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 김진성 씨에 대한 이런 연이은 폭로만 당하고 일찍 마쳤다는 겁니다. 참. 결국 지난달 30일 이후 27일 만에 이재명은요, 이 위증교사, 이 재판에 아주 일방적인 맹공을 당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후에서 이제 위증교사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참으로 총선 44일, 4가 2개 들어가는 4가 남은 시점에서 이재명의 이런 사법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더더욱이 지금 위험해진 상황.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언제부턴가 이 사법부가요, 피해자의 권리는 온데간데 없이 가해자, 범죄자, 피고인에 대한 이런 인권, 신변 보호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좀 적용시키는 걸 보면서 참 내로남불 사법부다.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김의경 씨가 걸어서 출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김의경 씨가 첫 재판을 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거든요. 신변보호라는 거는 내가 너무 위험합니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해서 하는 게 신변보호인데, 피고인이, 그러니까 가해자가 신변보호를 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었고, 왜 신변보호를 하나 봤더니 이전에 그 은수미 성남시장이 신변보호를 요청해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몰래 들어가는 이러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혜경의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가 이게 걸리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면서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들어간 이런 모양입니다. 김혜경 변호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황당한 기소다. 정치검찰. 해도 너무하다. 배수연은 재작년에 기소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배수연의 수사자료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배수연 5급 공무원이 단독적으로 벌인 범행을 왜 자꾸 김혜경과 엮느냐? 물론 배수연 공소장에 김혜경 이름이 있었지만 그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 뒤늦게 김혜경을 기소했다는 거는 이건 정치검찰의 공작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그 김혜경이 요구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법원 직원 경호를 받으면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언제부턴가 이 사법부가요, 피해자의 권리는 온데간데 없이 가해자, 범죄자, 피고인에 대한 이런 인권, 신변 보호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시키는 걸 보면서 참 내로남불 사법부다. 사법부 개혁이야말로 진정으로 필요한 이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이 지난 2022년 2월 달에 공과 사의 구분을 구분히 했어야 됐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혜경이 인정을 했잖아요. 죄를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선고를 치렀죠. 김혜경은 아마 이재명과 김혜경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재판 가면 골치 아프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본인의 죄를 덜고자 했을 겁니다. 똑같이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송영길 그리고 조국이죠. 비법률적인 방식으로서 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미 재판부에서 2심까지 유죄가 났는데 선거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겠대요. 그것이 참 이 서울대 교수 출신, 법대 교수 출신,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출신이 할 말입니까? 법에서 유죄라는데, 그런데 그거를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니. 반대로 마찬가지로 김혜경 또한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그럼 재판을 성실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배수연이 이미 유죄가 확정이 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인정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더 성실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끝까지 뻔뻔하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뻔뻔한 줄 아세요? 원래 이 김혜경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짧잖아요. 그런데 그 배소연이 재판에 이제 먼저 넘겨졌는데 하필이면 그 넘겨진 시기가 그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김혜경의 공직선거법이 이게 배소연이 조금만 늦게 기소됐어도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건데 넘어가 버려서 이제 기소를 못하는 건데 배소연이 먼저 이제 기소가 되면서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가 정지가 됐고 그 정지가 됐다는 이유는 공범이기 때문에 공범이 먼저 기소가 되면은 공소시효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김혜경의 경우에는 배수연 먼저 재판 치르고 유죄 확정 난 다음에 이제 김혜경에 대해서 기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공범이 아니다? 아니요. 공범이니까 공소시효가 이제 중지가 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김혜경이 기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배수연의 경우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거예요.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재밌는 건요. 배수연 입장에서 원래 같으면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도
돼야 되는 건데,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건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대법원 가봤자 유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대법원장 바뀌면서 지금 대법관들이 이제 중도 보수의 우위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차라리 1심, 2심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거지 대법원까지 가서 의미 없다는 겁니다. 김명수가 없어요. 권순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심에서 유죄 났으면 끝난 거예요. 결국 김혜경의 재판, 이재명의 재판을 살펴봤는데 총선 40일 앞두고 이게 우리가 볼 뉴스입니까?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저한테 만약에 차은우, 한동훈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물으면요, 저는 그 지금 민주당에서 논란되고 있는 그 안귀령 YTN 기자 출신인가요? 그분의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도봉갑에 안귀령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요. 그분의 과거 발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죠. 이재명 vs 조국 누가 더 이상형이에요? 이재명. 문재인 vs 이재명 누가 더 이상형이에요? 이재명. 그럼 마지막 질문. 이재명, 차은우 누가 더 이상형입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옆에 있는 그 분들이 이건 너무 심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마 뭐 이런 농담한 건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북한 얘기 아까 초반에 했으니까 북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북한에서 어떤 주민을 데려다가 북한 주민한테 김정은이 이상형이에요? 아니면은 차은우가 이상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두 사진을 보여주고 아마 100이면 100 김정은이 내 이상형이라고 할 겁니다. 중국에서 어떤 그 당의 고위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한테 시진핑이랑 차은우랑 사진 보여주면서 누가 이상형이냐고 방송에서 물어보면 시진핑이라고 할 거예요. 자기는 원래 곰 닮은 사람이 좋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본인을 차은우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아첨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 일단은 안귀령의 취향은 존중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안귀령의 취향이 이재명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아첨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안귀령의 모습은 단순히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 장면이 아니라 비위를 잘 맞춰주는 아부꾼이 살아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만약에 차은우, 한동훈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물으면요, 저는 한동훈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잘 보이고 싶거든요. 잘 보여가지고 어디 한 자리 받고 싶으니까 한동훈이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욕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당연히 차은우라고 했겠죠. 그러면 저 안기령이라는 김어준 방송에서도 자주 진행도 하기도 하고 좌파 유튜브에서 진행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민주당 부대변인 갔다가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이제 후보와의 상대 후보로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지역의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이 직접 만나가지고 공천을 배제시킨 거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이 민주당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저런 아첨꾼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훨씬 나빠질 거다. 김재섭 후보에게 더 분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는 좀 공천에 비명만 들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아청꾼만 살아남았습니다. 참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이상형이라는 저 안기령을 컷오프 시켰어야, 그래야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입으로 시스템 공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풋이 들어가면 그 시스템 절차,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일관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프로시저, 이 절차에서 누구의 생각이 반영되고 누구의 입맛이 반영되고 가산점, 감점이 다르게 적용이 되면은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인풋이 들어가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 그것이 시스템 공천입니다. 이재명 입에서 지금 시스템 공천 나온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전 한동훈 위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또 단수 공천을 또 받은 한 분, 장성민 후보. 이분이 누구냐면 이전에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산 엑스포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희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겨요.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라고 보고를 올렸던 장본인이 장성민 전 기획관. 이분이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요. MBN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110석 왔다 갔다 할 거고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거다. 곧바로 한동훈 위원장은 이 기사가 나온 지 1시간 만에 입단속 공지를 내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에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당직자나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총선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이런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야 할 때입니다. 이거 이렇게 총선 수 예측하는 사람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준석이 뭐라 그랬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10% 이상 이길 거다? 몇 %로 이길 거다? 의석수 맨날 얘기하면서 우린 이렇게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0.67%, 73% 나온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젊은 시각이 이번 총선 유리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옆에서 이제 해설하는 입장에서, 옆에서 평론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번 총선 이길 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다. 160석 나올 수 있습니다 해도 돼요. 반대로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주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해설하는 축구 해설가가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이 뭐 몇 대 몇 확률로 압도적으로 이길 거로 예상됩니다. 3대 0으로 이길 거로 예상됩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경기를 뛰는 선수가 이번에 우리가 3대 0으로 이길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반대로 저쪽은 한 골도 넣지 못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이 총선을 임해야 된다. 함부로 자만하고 과장하면서 이 경기를 뛰는 주자가 자만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